2012년 7월 요르단 정부는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사막 지역에 난민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리아 난민 12만 명을 수용한 자타리 캠프입니다. 2,500만 국민 중에 1,000만 명가량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그중에 25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피신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구호에 나서 숙소, 식량, 병원, 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숙소도 문제입니다. 유엔은 끝없이 밀려드는 난민들에게 대형 천막을 제공했다가 큰 불만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천막으로는 사막의 기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지급된 것이 컨테이너로 만든 집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각국의 시리아 난민 캠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집인데요. 실내가 넓고 더위와 추위에 강해서 천막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타리 캠프에는 지금까지 1,700채를 보급했는데 이 집을 받기 위해 난민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거는 천막을 지원하는데 그런 천막을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로 이렇게 바꾸어서 주면은 이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여기 에너지 전기가 부족해갖고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주거 환경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하우스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자타리 난민촌에서는 유니세프를 통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식량이나 집처럼 학교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기부금 지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 외국 교과서의 교실은 콩나물 시루 수준이죠.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한 수업은 4시면 끝납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교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도복 입은 아이들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가건물 한 동이 통째로 태권도 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국내 NGO와 함께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입니다. 불만과 불안에 사로잡힌 부모들도 아이들 문제만큼은 한시름 놓죠. 특히 어려서부터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던 여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이들이 방과후에 할 일이 없어갖고 자칫 비행 청소년으로 볼 가능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한테 뭔가 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취적인 청의 기운 그리고 온화한 양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지는 을미년 청량의 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원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2015년 첫 라이브 모파인 만큼 과연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된 분 바로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오영주 개발협력국장님이신데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모파 출연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새해 인사까지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오영주라고 합니다. 라이브 모파 첫 제가 게스트로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미인이신데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외교관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차 되셨고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제가 1988년, 그러니까 저희가 올림픽 할 때 외교부에 입부를 했기 때문에 26년 차.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좀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어제 저희가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는 밖의 공간으로서는
유엔 대표부, 요즘 오준 대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 저희가 일본에서 영사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저 참사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유엔 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엔 과장 할 때는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님 선거 캠페인 네. 이제 실무로서 일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좋은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세계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요즘에는 외교부 여성들이 참 많다고 들었지만, 그렇죠. 네. 국장님께서 입부하실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여성으로서 힘든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이 세상이 바뀐 만큼 여성 외교경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으로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으로서 강점은 이제 외교관이라는 어떤 직업 업무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상대방과의 합의 도출에 여성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나. 남의 의견에 잘 기울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합의를 도출하면서 뭔가 조화롭게 가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 외교관이라는 게 그런 또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외교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여자 외교관을 4번째였는데요. 와, 정말 역사를 써가고 계시군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낮은 만큼 조금만 일을 잘해도 잘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많이 덕을 많이 받습니다. 겸손한 발언까지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교부의 개발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상세하게 나눠볼 텐데 개발협력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아직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국제사회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193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좀 더 골고루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보다 좀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가져가자는 이런 어떤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가 네.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다 좀 못 사는 나라들, 좀 개도국 또 우리보다 좀 뒤처진 나라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또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하기 위한 네.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엔에서 다루는 많은 이슈 중에 인권도 있고 안보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화의 부분과 함께 이 개발 협력을 통한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 고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발 협력은 그런 업무이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ODA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적 네. 원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그런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결국 좀 대의적인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네. 업무다 보니까 좀 일하시면서 뿌듯한 점도 많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개발협력과 관련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개발협력국장을 2년, 이제 2월이 되면 2년이 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심의관이라고 국장이 네. 되기 전에 하는 심의관 포스트에 1년 있었기 때문에 예. 총 3년을 개발협력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협력이라고 했을 때 흔히 NGO 단체들 많이 떠올리게 돼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네, 같은. 네, 네. 그런데 외교부에서도 개발협력을 한다면 뭔가 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개발협력은 NGO 단체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개발협력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ODA라고 하는 공적 원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가장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NGO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을 모집해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는 그 기구가 그 기구 차원에서 어려운 곳을 가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다면 네. 우리 그 공적 원조를 담당하는 우리 정부의 임무는 네.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개발 협력에 있어서는 정부가 하는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NGO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는 정부가 하는 일과 NGO가 하는 일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들 또 그러한 업무들도 우리 개발협력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교부 개발협력국은 코이카라고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코이카가 우리가 정책, 그러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정책을 담당하면 코이카는 개발협력국과 함께 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와 함께하는 일들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인 만큼 조금 더 공적인 일들에 많이 집중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역사를 이제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영화 국제시장이 굉장히 인기인데 네.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살기 어려웠는데 네. 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1945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될 그때부터 사실 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조를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원조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0년에 그 원조를 받는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OECD에. 거기로부터 저희가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약 55년간 원조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저희가 받았던 원조가 한 140억 불 정도로 지금으로 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탈피를 해서 네, 네. 이제 주는 나라로 그렇죠. 등재된 네. 건 언젠가요? 이제 주로 나라를 된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원조를 주기 시작한 것은 꼭 뭐 선진국 돼서부터 준 건 아니고요. 네. 개도국으로서 원조를 받고 있던 1960년도에도 사실 개도국의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가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조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역사가 꽤 오랫동안 있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조를 정확하게 주는 나라로만 탈바꿈한 것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원조를 네. 주는 나라로서의 저희의 어떤 위치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 10년 동안의 그 네. 공백 기간 동안 네.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해서 네, 이제 주는 네. 나라로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리스트에 올리게 된 네, 거네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도약하기까지 어떻게 그 받은 원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채빈국이라고 하는 데서 선진국이 된 나라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유일하다. 좀 생각해보시 국제시장에도 나왔지만 사실 1945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사실 근대사에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2010년까지 갈 때까지 왜 한국만이 그렇게 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원조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냐 하는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부터 지원을 무엇보다도 가장 잘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 우리가 꼭 이때는 지금 이 사업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포커스를 했죠. 그러니까 집중을 잘했군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든지, 예. 포스코를 만든다든지, 카이스트를 수립한다든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오너십을 가지고 잘했던 거, 그게 네.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인 재원들이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정부의 어떤 리더십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도가 아주 좋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또 우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박자가 잘 맞았네요. 그렇죠. 이끄는 네. 사람과 네. 또 열심히 달리는 맞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네. 근명성실함이 네. 잘 어우러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모든 나라에게 다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를 선정을 네. 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ODA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그 규모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4번째로 전 세계에서 ODA를 주는 나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네. 규모는 지금 한 17위, 18위 정도에 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ODA가 규모가 아직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6개의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또는 경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ODA를 했을 때
금방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나라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26개 나라를 네. 선정을 했고요. 네. 주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ODA가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6개의 나라. 네. 어떤 기준을 그래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네, 선정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원조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건 지켜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원조도 그 나라가 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유엔에서도 이 개발 협력 업무가 평화와 관련된 안보리 업무만큼 중요한 업무로 되고 있다 한 네. 것처럼 국제사회가 그러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야만 제대로 된 원조다라고 하는 규범을 이미 다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규범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규범을 지킴으로써 선진국으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뭐라 그럴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되게 많은 규범들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원조를 하는 나라들의 모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은 어느 정도 규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비슷한 면도 있겠네요. 네, 꼭 비슷하다 하는 건 예. 없지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특화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 경험이라는 게 인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농업 같은 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화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많이 전수하고 네. 그런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분야의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청년들 역시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이나 인턴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 파견돼서 지금 실제로 좀 일하고 있는 인력들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월스 프렌즈 코리아 라고 WFK라고 하는 브랜드로 네. 매년 4,000명의 봉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코이카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4,000명이 매년 나가서 이제 4,000명 중에 한 절반가량 2,000명은 2년 단위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소규모의 NGO 봉사단도 네.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 아주 생기발랄한 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이 지난 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저희가 네. 기회를 네. 주기 위해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군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DA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를 또 새롭게 예.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1년씩 보내는 건데 이제 재학자는 안 되고 네.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애정자인 사람들 중에서 네. 1년에 한 450명을 뽑아서 ODA 현장에 또 보내는 트레이닝 네.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제도에 참여를 하려면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 프렌즈 코리아 같은 경우에 코이카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 10회 정도. 자주 뽑는군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아주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코이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ODA 청년 인턴은 1년에 2번 네. 뽑고 있는데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개발협력국에서 재난 구호 업무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구호 활동을 해왔나요? 재난구호는 이제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하이티가 저희가 네. 구호대를 보낸 첫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나미 때도 보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일본 2013년, 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해진 에볼라 보건 인력까지 네. 4차례 재난구호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구호대를. 네. 한글 긴급구호대라고 부릅니다. 네. KDRT라고요. 네. 4차례 긴급구호대를 보낸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국제사회의 그러한 그 재난의 유형들이 꼭 긴급 구호대가 아니라도 난민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네. 인도적 지원도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활동하는 무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한 그렇죠. 1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긴급구대 네. 활동 활발해지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소식이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 인력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 역시 이 재난구호 업무 차원에서 파견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긴급 구호대 형식으로
정도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것이 이번엔 질병이잖아요. 예전 네. 같은 경우에 정말 재난.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국제사회의 재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다. 네. 천연재난이 대부분, 자연재난이 대부분인데 예. 뭐 시리아의 난민 이슈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라크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서 많은 난민이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재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감염병에 관한 재난은 사실 처음입니다. 예. 도와주러 가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가서 또 본인도 감염이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기 때문에 네. 초기에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에볼라에 대해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 경험은 앞으로 한국이 그 재난의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염병이만큼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네,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있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에볼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 수는 네.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네. 형식인데요. 2만 명 정도 감염자가 있었고요. 네. 한 8천 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아유. 그중에 이제 우리가 파견이 되어 있는 시에라레온이 네. 한 1만 명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사 수는 제일 많은데 네. 또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금까지 한 2,8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율로는 사망자 수가 감염자에 네. 비해서 적은 네, 적은 편이다.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 보건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개 네. 국가가 얼마만큼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게 국가 단위로는 한 10개 국가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처럼 이제 국가 단위로 파견하자. 네. 제한나는 10개 정도고 그 외에 이제 NGO들 통해서 개별적으로 가 있는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파견을 한 건가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크게 파견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네. 라이베리아에서 파견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예. 우리가 간 곳은 시에라레온, 네. 기니는 이제 프랑스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한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대부분 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 있는 나라들이 네. 또 가서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럼 나라별로 어떤 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네.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네. 정해놓은 어떤 규범이 있나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에볼라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대응하는 것들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막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이루어졌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열심히 하니까 미국 쪽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이 하는 세팅에 맞는 나라들, 미국이 주로 거기 에볼라 치료소를 짓고 네. 그 운영을 하는 방식에 많은 나라들이 갔는데 그게 네. 대규모로 파견하는 국가들이 많이 갔습니다. 독일. 예. 독일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방식에는 좀 지원대가 규모가 컸어야 됩니다. 네. 근데 시에라레온은 영국이 주도하는데 영국이 주도하는 데는 좀 여러 조금 보낸 나라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이루는 방식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라레온을 선택했던 이유가 네. 우리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이제 일진에 10명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시에라레온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시에라레온이 좀 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국제적으로 어떤 규범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원조를 주는 나라 입장에서 가장 그렇죠. 효율이 높고 필요하다고 네. 생각되는 곳에 파견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렇겠습니다. 네. 네, 이런 인력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 역시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1,260만 불 네.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지금 그 에볼라를 위해서 이제 에볼라 특별 지원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그 지원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네. 또 다녀오셨죠.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인사법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유엔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에볼라 파견을 위해서 가 있는 보건 의료대가 가 있는 지역에 네. 이건 프리타운이라고 저희 그 시에라리온 수도 근처거든요. 거기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소에도 네. 저희가 운영 경비를 좀 냈고
최근에 이제 쿠바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예. 쿠바 의료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호복이 좀 모자란다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1,260만 불을 지원했고 굉장히 우리가 지원한 규모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규모를 지원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일진을 파견을 하고 네. 얼마 전 며칠 전에 이진을 파견을 했는데 파견지가 시에라리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규모가 일진이 10명이라고 하셨죠. 네. 이진은 이진도 10명, 네. 삼진까지 30명 규모입니다. 총 30명. 네, 네.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가서 하고 네.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네, 네. 이미 이제 일지는 가 있고 일지는 10월 24일이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24일이면 돌아오게 되어 있고 예. 이진은 지금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진과 삼진이 다 끝나는 시점은 3월 중순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4주간씩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를 영국에서 훈련받고 네. 현장에 들어가서 한 5일 정도의 현지 적응 기간을 가지고 네. 4주 동안 오퍼레이션을 하고 아. 돌아와서 21일 동안 격리 관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여하신 분들은 예. 총 7주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3진까지 보내기 때문에 네. 3월 21일 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진과 이진의 활동 기간이 현지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습니다. 오버랩이 되도록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깜짝 놀랐던 소식인데 얼마 네. 전에 우리 의료대원이 네. 구호 활동을 하다가 네. 손가락에 바늘이 스쳤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어요. 네, 네. 다행히 혈액 검사 결과 음성으로 3번이나 나와서 예,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네.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심인데 네. 이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하게 되나요? 지금 거긴 저희가 이게 의료대 파견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메데백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떻게 긴급하게 후송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사전에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후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와도 MOU를 맺었고 또 영국하고 MOU를 맺어서 후송이 될 때는 EU 병원에 후송이 되고 또 EU 국가들이 좀 관리를 같이 해주는 네. 그런 패키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 저희가 이미 사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조치가 네, 가능했던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네. 자, 혹시나 이 에볼라가 국내 유입될까봐 네, 많이 네. 걱정을 하시고 뭐 네. 퍼지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없어야겠죠. 더 이상 이런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보건복지부가 하고 네.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지금 세워두고 있고 그 감염이 이미 됐던 나라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을 가셨다라고 네. 하면 들어오실 때 굉장히 엄격한 그래야겠죠. 절차를 이렇게 받게 돼 있고요. 네.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이미 많이 감염이 된다면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격리병원이 우리나라 17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500여 개 정도의 병상도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분의 추적 장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준비된 상황이 실제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그럼요. 적합한 네,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시나리오겠지만 네. 일단은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건 역시 네, 중요할 네. 테니까요. 자, 이렇게 파견된 분들 현지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네. 현지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1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온 시기부터 21일 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격리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그 관찰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20일 동안 관찰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생활에 그냥 복귀가 가능하겠죠. 네.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꼭 그래야겠죠. 네, 네, 네. 저희 SNS 통해서 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네,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심경희님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외교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 여성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외교관 생활 26년 동안 그 하루하루가 다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거였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선거 캠페인 네, 관여했던 1년 네. 그리고 총장님으로 당선되셔서 현장에서 이제 수락 연설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선거운동 1년 하고 그 수락 연설을 이제 저희가 가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뭐라 그럴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울컥하고 네. 해서 그때 내가 외교관 되기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또 선거를 해서 네.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때의 감동을 뭐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네. 이지원님께서 또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페인 중남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래요. 네.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많은데 중남미 국가에 원조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제 동남아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가까우니까요. 예,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우리나라와 중요한 관계에 있고 네. 우리나라 ODA의 한 50%가 동남아에 가는데 네. 중남미 국가들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남미 중에 페루나 파라과이나 또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협력국 중에 들어가 있고요. 네, 볼리비아까지. 네. 볼리비아는 네. 굉장히 이제 못 사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예. 외교 잠깐 다녀가셨는데요. 그래서 중남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스페인 또 중남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미리 설계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잠시 질문지 받고 드릴게요. 역시 페이스북 통해서 이지원님, 코이카에서 시행한 ODA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코이카의 프로젝트 사업에 갈 때 네. 그게 그 프로그램 액션 오피서 PAO라 그래가지고 네. 젊은 이제 20대 30대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 중에 특정 사업에 이공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다. 예.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 특수한 사업에 관여를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초기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또 네. 관련돼 있는 전공 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니어 오피서로 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주니어 오피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업의 어떤 업주들이 사업을 낼 때 네. 그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PAO 제도를 말씀하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예. 특별한 이 코이카에서 만들어낸 자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전문 분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예, 그런 지원하는 데 전문 도움이 분,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건 전문 분야인데 코이카에서 그런 자격증 시험들을 둬서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슷한 사업을 응모하는 어떤 회사에서는 네네. 그런 분들을 풀로 가지고 풀을 보고 예. 그런 분들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걸 포함을 네. 시켜주면 저희가 그런 회사들한테 코이카 사업을 더 줄 수 있는 가산점 제도를 가지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저희 이제 인재들, 네. ODA 인재들을 저희가 키워내는 그러한 네. 자격증 제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이지원님께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재난 차원의 지원 차이가 좀 무엇인지 네. 애매하시다고 하네요. 네, 네.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사실 물어보셨어요. 이제 인도적 지원은 그 재난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자체는 네.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난이라는 것은 현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내용을 지원이라 부르는 건데 예. 재난의 유형에 보면은 이제 하이티와 같은 자연 재난이 있고 네. 우리 시리아와 같은 그러면서 분쟁에 따른 재난이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재난 네,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재난이 지금 사실 감염병에 재난 최근 재난이고 제가 네, 크게 네. 나눌 때는 자연 재난 그리고 그러는 분쟁에 따른 재난 네. 이렇게 나누어 있고 대개 자연 재난일 경우에는 긴급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다투기 그렇죠. 때문에요. 긴급 구호 형식이 구호 형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난민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도 이루어지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난민에 대한 지원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자연 재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형식들이 긴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지원 형식으로 가서
되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뭐 들어보시겠지만 세계 식량기구라든지 또는 뭐 난민기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오피스를 따로 가지고 그렇게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필요한 예산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최근에 저희 장관님께서 요르단에 네. 다녀오셨어요. 시리아의 난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리아의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자탈리안 네. 쪽에 그 캠프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간이 학교도 지어드리고 네. 또 뭐 태권도도 하게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적 지원의 뭐 분야 중에 하나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와요. 네, 인기가 네. 많으신데요. 네, 네. 김유리님, 라이브 모파에서 여성국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외교부의 여성 외교관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리는 안 해봤는데요. 네, 지금 여자 외교관들은 저같이 이제 저기 초기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지만 네. 뭐 지금은 뭐 반 이상의 여성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부터는 네. 그래서 젊은 외교관들은 거의 5대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 위에 있는 부분들 좀 띄엄띄엄 네. 이게 저기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띄엄띄엄 있고요. 네네. 정말 여성 파워가 너무 세져서 최근에 저희가 남자 외교관 다 어디 있나 뭐 이런 그런 저희가 네. 뭐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밸런스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여성 남성이 다 네.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성국장님이 처음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군요. 지금 네 번째로 외교관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철규님, NGO도 재난 구호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외교부와 협력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네, 당연합니다. 있죠? 네, 그 NGO가 이제 여러 종류의 NGO가 있고요. 이렇게 재난 구호를 하는 NGO도 있고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NGO들도 있는데 재난 구호하는 NGO들은 외교부하고 굉장히 많은 저기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한다 했을 때 외교부에서 돈을 대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직접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NGO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네. 긴급 구호를 갈 때도 NGO들과 항상 협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하는 협의체 별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네. 있고 또 별도로 NGO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코이카와 함께 별도의 자원을 저희가 또 별도로 둬서 네. 매년 이렇게 NGO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해서 NGO와 외교부 그리고 코이카는 개발협력과 인도 지원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이고요. 네. 항상 함께 가야 되는 또 그러한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각각의 기관이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다 어우러지는 네, 그런 네. 활동을 하고 네,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한누리님께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여성들이 도전할 만한 것인지 경험에 비춰 솔직한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솔직한 답변이 아니라 외교관이란 직업은 여성 남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네.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의미 있는 직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같이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데 있어서 외교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직업은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고요. 네. 근데 여성이 하는데 어떠냐 하는 부분들은 여성이어서 더 나쁘거나 더 좋구나는 점은 없고 네.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그 인생의 반을 외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정생활과의 어떤 여러 가지 조화가 네.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리적이거나 뭐 육체적으로 힘이 들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혼자 키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여성 외교관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력적이고 도전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성 외교관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직접 근무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현지에서 키우는 경우 거의 저도 그렇게 많을까요? 했고 예.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한국의 엄마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를 놔두고서 어디 가고 네. 이게 좀 안 돼서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데려가서 애를 키우고 이렇게 되는데 일과 그 양육을 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한 도움이 없이 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자녀 양육의 문제를 빼고는 뭐 다른 것들 남자들하고 거의 동등하다 많은 환경에 있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 언어의 면에 있어서도 훨씬 네. 좀 많이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적응하고 이런 것에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이게 네.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네. 또 도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부모가 좀 많이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잘 네. 성장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매번 환경을 바꾸는 것이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른한테도 힘든 일이니까. 맞습니다. 또 네. 그래도 좀 적응 잘하는 아이들도 제 주변에서는 좀 네, 본 것 같거든요. 그럼요. 훌륭한 자녀들이 좀 꽤 네. 많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최원영님, 우리가 원조해준 국가에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소개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홍보나 이런 네. 것이 좀 더 되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이렇게 좋아졌어라고 이렇게 딱 케이스를 금방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고 네. 한류가 쭉 가서 우리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빌드업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ODA에 있는 국제사회 그런 나라들에 가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그 나라의 개발을 지원해주는 한국의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봉사단을 통해서 쌓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이걸 하나 주고 우리 어떻게 했고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묵묵히 조용히 정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의 기반이 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어딜 가더라도 존경받을 수 있고 네. 그러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ODA 사업은 조금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단순히 내가 하나를 줬기 때문에 당장 그럼요. 반응을 오기를 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네. 무리인 사업인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아까 엔지오 말씀하신 개인도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어떤 이디오피아나 어디에 어린애들 한 명, 두 명 이렇게 사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네. 3만 원씩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됐다고 너가 막 알아주길 그러지 않고 그쵸. 그런 주는 진정한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하죠. 이제 그렇죠. 잘 주기를 바라고 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ODA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위상, 한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 네. 또 존경받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 더욱더 국익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진심으로 다가간 건 언젠간 통하기 맞습니다. 마련이겠죠. 네, 네. 그리고 건혜리님 해외 원조보다 국내 빈곤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사실 참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빈곤층국 많고 또 복지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왜 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올해 2조 4천억을 했거든요. 네. 2조 4천억씩을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가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뭐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의 어떤 복지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과 또 우리가 ODA를 한 정책들이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거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좀 더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러한 존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치가 올라가면서 또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네. 되면 또 반대급부로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져서 우리 빈곤층에 쓸 돈도 많아지는 거고요. 네. 우리 ODA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장 경제적으로 이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 물품에 대한 정말 더 좋아진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고 효과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 품을 더 네. 사고 싶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좀 한국과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네. 되면 우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경제 영역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주 부가 효과적으로 아주 돌아서겠지만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결에도 저는 연결이 된다 보고 네. 이제 저희가 성숙한 국제사회 시민이기 때문에 둘을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성 외교관이어서 처음에
서두에 소프트 파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의 연장선상인지 질문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박사님.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지 또 장기간의 해외 체류 시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장 큰 덕목. 이거는 뭐 개인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외교관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외교관은 밖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애정과 그런 애국심이 그게 저희가 뭐 젊은 세대들한테 약간 이렇게 약간 촌스럽고 오글거릴 수 있지만 정말 그런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단히 또 공부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슈를 어떻게 하면은 잘 설명하고 우리 쪽에 좋은 방법을 가져오도록 협상하고 타협할까 이것이 이제 외교관의 가장 큰 일이니까 끊임없이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라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그쪽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줘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이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통의 능력 또 인간적인 매력 뭐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참 하기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끝이 없겠네요. 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후배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외로울 때는 이럴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외의 답변인데요. 그래 가면 또 굉장히 그 해외 생활이 외롭기도 하지만 또 많은 또 기회가 있어요. 다른 문화에 접해볼 수도 있고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를 좀 더 다른 문화에 노출시키고 새로운 것도 좀 트라이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외롭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간들은 좀 적을 것 같고요. 대개 외교관들은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해외 나가도 뭐 외로울 틈이 또 결혼하면 애도 키워야 되니까 맞아요.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으실 경우가 훨씬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고 또 하나하나의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2015년 개발협력국에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5년은 이제 개발협력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 개발 협력을 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이제 박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신데 2016년에서 그러니까 2030년간 앞으로 15년간의 국제사회의 개발 어젠다가 저게 확립이 채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가 있고 그 회의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는 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저희 가이딩을 주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2015라고 부르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발 협력을 할 것인지 정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정부 계획을 짜는 것이 이제 2010년에서 15년 끝났는데요. 이제 16년, 20년 계획을 또 올해 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인도적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를 굉장히 저희가 지금 크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 업무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다양한 저희가 여기 정책적인 시도를 해보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발협력국은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장식하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다음 5년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바쁜 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겸해서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개발협력 업무라는 것은 가장 큰 매력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과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ODA를 통해서 구현해야 될 목적과 맞아 있고 유엔이 또 구현하고 국제사회 전체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맞춰 있는 정말 전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참 찾기 힘든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하게 여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따뜻한 어떤 마음과 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갖추신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과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이 분야에 열심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협력을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교부도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을 넓혀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님 직접 모시고 외교부의 개발협력 그리고 에볼라 관련해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또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정도는 그렇습니다. 오버랩이 되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깜짝 놀랐던 소식인데 얼마 네. 전에 우리 의료대원이 네. 구호 활동을 하다가 네. 손가락에 바늘이 스쳤다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은 네. 국민들이 걱정을 했어요. 네, 네. 다행히 혈액 검사 결과 음성으로 3번이나 나와서 예,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심인데 네. 이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하게 되나요? 지금 거긴 저희가 이게 의료대 파견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메데백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떻게 긴급하게 후송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사전에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후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와도 MOU를 맺었고 또 영국하고 MOU를 맺어서 후송이 될 때는 EU 병원에 후송이 되고 또 EU 국가들이 좀 관리를 같이 해주는 네. 그런 패키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 저희가 이미 사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조치가 네, 가능했던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네. 자, 혹시나 이 에볼라가 국내 유입될까봐 네, 많이 네. 걱정을 하시고 뭐 네. 퍼지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없어야겠죠. 더 이상 이런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보건복지부가 하고 네.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지금 세워두고 있고 그 감염이 이미 됐던 나라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을 가셨다라고 네. 하면 들어오실 때 굉장히 엄격한 그래야겠죠. 절차를 이렇게 받게 돼 있고요. 네.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많이 감염이 된다면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격리병원이 우리나라 17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500여 개 정도의 병상도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분의 추적 장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준비된 상황이 실제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그럼요. 적합한 네,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시나리오겠지만 네. 일단은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건 역시 네, 중요할 네. 테니까요. 자, 이렇게 파견된 분들 현지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네. 현지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1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온 시기부터 21일 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격리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그 관찰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20일 동안 관찰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생활에 그냥 복귀가 가능하겠죠. 네.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꼭 그래야겠죠. 네, 네, 네. 저희 SNS 통해서 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심경희님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외교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 여성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외교관 생활 26년 동안 그 하루하루가 다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거였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선거 캠페인 네, 관여했던 1년 네. 그리고 총장님으로 당선되셔서 현장에서 이제 수락 연설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선거운동 1년 하고 그 수락 연설을 이제 저희가 가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뭐라 그럴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울컥하고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외교관 되기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또 선거를 해서 네.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때의 감동을 뭐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지원님께서 또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페인 중남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래요. 네.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많은데 중남미 국가에 원조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제 동남아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가까우니까요. 예,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우리나라와 중요한 관계에 있고 네. 우리나라 ODA의 한 50%가 동남아에 가는데 네. 중남미 국가들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남미 중에 페루나 파라과이나 또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협력국 중에 들어가 있고요. 네, 볼리비아까지. 네. 볼리비아 네. 굉장히 이제 못 사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예. 외교장관 다녀가셨는데요. 그래서 중남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스페인 또 중남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미리 설계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잠시 질문지 받고 드릴게요. 역시 페이스북 통해서 이지원님, 코이카에서 시행한 ODA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코이카의 프로젝트 사업에 갈 때 네. 그게 그 프로그램 액션 오피서 PAO라 그래가지고 네. 젊은 이제 20대 30대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 중에 특정 사업에 이공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다. 예. 그리고 에너지 관련 특수한 사업에 관여를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초기의 어떤 경험이 있거나 또 네. 관련돼 있는 전공 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니어 오피서로 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주니어 오피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업의 어떤 업주들이 사업을 낼 때 네. 그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PAO 제도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특별한 이 코이카에서 만들어낸 자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전문 분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예, 그런 지원에 전문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 전문 분야인데 코이카에서 그런 자격증 시험들을 둬서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슷한 사업을 응모하는 어떤 회사에서는 네네. 그런 분들을 풀을 보고 예. 그런 분들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걸 포함을 네. 시켜주면 저희가 그런 회사들한테 코이카 사업을 더 줄 수 있는 가산점 제도를 가지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저희 이제 인재들, 네. ODA 인재들을 저희가 키워내는 그러한 네. 자격증 제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이지원님께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재난 차원의 지원 차이가 좀 무엇인지 네. 애매하시다고 하네요. 네, 네.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사실 물어보셨어요. 이제 인도적 지원은 그 재난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자체는 네.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난이라는 것은 현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내용을 지원이라 부르는 건데 예. 재난의 유형에 보면은 이제 하이티와 같은 자연 재난이 있고 네. 우리 시리아와 같은 그러면서 분쟁에 따른 재난이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재난 네,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재난이 지금 사실 감염병에 재난은 최근 재난이고 제가 네, 크게 나눌 때는 자연 재난 그리고 그러는 분쟁에 따른 재난 네. 이렇게 나누어 있고 대개 자연 재난일 경우에는 긴급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다투기 그렇죠. 때문에요. 긴급 구호
형식이 구호 형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난민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도 이루어지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난민에 대한 지원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자연재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형식들이 긴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지원 형식으로 가서 되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뭐 들어보시겠지만 세계 식량기구라든지 또는 뭐 난민기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오피스를 따로 가지고 그렇게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필요한 예산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최근에 저희 장관님께서 요르단에 네. 다녀오셨어요. 시리아의 난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리아의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자타리안 네. 쪽에 그 캠프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간이 학교도 지어드리고 네. 또 뭐 태권도도 하게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인도적 지원의 뭐 분야 중에 하나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와요. 네, 인기가 네. 많으신데요. 네, 네. 김유리님, 라이브 모파에서 여성 국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외교부의 여성 외교관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리를 안 해봤는데요. 네, 지금 여자 외교관들은 저같이 이제 저기 초기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지만 네. 뭐 지금은 뭐 반 이상의 여성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부터는 네. 그래서 젊은 외교관들은 거의 5대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 위에 있는 부분도 좀 띄엄띄엄 네. 이게 저기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띄엄띄엄 있고요. 네네. 정말 여성 파워가 너무 세져서 최근에 저희가 남자 외교관 다 어디 있나 뭐 이런 그런 저희가 네. 뭐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밸런스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여성 남성이 다 네.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국장님이 처음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군요. 지금 네 번째로 외교관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철규님, NGO도 재난 구호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외교부와 협력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네, 당연합니다. 있죠? 네, 그 NGO가 이제 여러 종류의 NGO가 있고요. 이렇게 재난 구호를 하는 NGO도 있고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NGO들도 있는데 재난 구호하는 NGO들은 외교부하고 굉장히 많은 저기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한다 했을 때 외교부에서 돈을 대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직접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NGO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네. 긴급 구호를 갈 때도 NGO들과 항상 협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하는 협의체 별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네. 있고 또 별도로 NGO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코이카와 함께 별도의 자원을 저희가 또 별도로 둬서 네. 매년 이렇게 NGO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해서 NGO와 외교부 그리고 코이카는 개발협력과 인도 지원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이고요. 네. 항상 함께 가야 되는 또 그러한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기관이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다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누리님께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여성들이 도전할 만한 것인지 경험에 비춰 솔직한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솔직한 답변이 아니라 외교관이란 직업은 여성 남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네.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의미 있는 직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같이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데 있어서 외교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직업은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고요. 네. 근데 여성이 하는데 어떠냐 하는 부분들은 여성이어서 더 나쁘거나 더 좋구나 하는 점은 없고 네.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그 인생의 반을 외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정생활과의 어떤 여러 가지 조화가 네.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리적이거나 뭐 육체적으로 힘이 들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혼자 키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여성 외교관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력적이고 도전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성 외교관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직접 근무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현지에서 키우는 경우 거의 저도 그렇게 많을까요? 했고 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한국의 엄마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를 놔두고서 어디 가고 네. 이게 좀 안 돼서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데려가서 애를 키우고 이렇게 되는데 일과
그 양육을 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한 도움이 없이 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자녀 양육의 문제를 빼고는 뭐 다른 것들 남자들하고 거의 동등하다 많은 환경에 있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 언어의 면에 있어서도 훨씬 네. 좀 많이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적응하고 이런 것에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많을 수 있죠. 그게 네.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네. 또 도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부모가 좀 많이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잘 네. 성장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매번 환경을 바꾸는 것이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른한테도 힘든 일이니까. 맞습니다. 또 네. 그래도 좀 적응 잘하는 아이들도 제 주변에서는 좀 네, 본 것 같거든요. 그럼요. 훌륭한 자녀들이 또 꽤 네. 많습니다. 네, 좀 네.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최원영님, 우리가 원조해준 국가에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소개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홍보나 이런 네. 것이 좀 더 되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이렇게 좋아졌어라고 이렇게 딱 케이스를 금방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고 네. 한류가 쭉 가서 우리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빌드업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ODA는 국제사회나 그런 나라들에 가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그 나라의 개발을 지원해주는 한국의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봉사단을 통해서 쌓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이걸 하나 주고 우리 어떻게 했고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묵묵히 조용히 정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의 기반이 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어딜 가더라도 존경받을 수 있고 네. 그러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ODA 사업은 조금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단순히 내가 하나를 줬기 때문에 당장 그럼요. 반응을 오기를 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네. 무리인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아까 NGO 말씀하신 개인도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어떤 이디오피아나 어디에 어린애를 한 명, 두 명 이렇게 사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네. 3만 원씩 원씩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됐다고 너가 막 알아주길 그러지 않고 그쵸. 그런 주는 진정한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하죠. 그렇죠. 이제 잘 주기를 바라고 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ODA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한국의 어떤 위상, 한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 네. 또 존경받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 더욱더 국익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진심으로 다가간 건 언젠간 통하기 맞습니다. 마련이겠죠. 네, 네. 그리고 건혜리님 해외 원조보다 국내 빈곤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네. 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사실 참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빈곤층 꼭 많고 또 복지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왜 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올해 2조 4천억을 했거든요. 네. 2조 4천억씩을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가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뭐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의 어떤 복지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한 정책과 또 우리가 ODA를 한 정책들이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거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좀 더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러한 존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치가 올라가면서 또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네. 되면 또 반대급부로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져서 우리 빈곤층에 쓸 돈도 많아지는 거고요. 네. 우리 ODA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장 경제적으로 이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 물품에 대한 정말 더 좋아진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고 효과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 부모 더 네. 사고 싶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좀 한국과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네. 되면 네. 그런데 외교부에서도 개발 협력을 한다면 뭔가 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개발 협력은 NGO 단체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개발 협력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ODA라고 하는 공적 원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가장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NGO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을 모집해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는 그 기구가 그 기구 차원에서 어려운 곳을 가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다면 네. 우리 그 공적 원조를 담당하는 우리 정부의 임무는 네.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개발 협력에 있어서는 정부가 하는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NGO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는 정부가 하는 일과 NGO가 하는 일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들 또 그러한 업무들도 우리 개발협력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교부 개발협력국은 코이카라고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코이카가 우리가 정책, 그러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정책을 담당하면 코이카는 개발협력국과 함께 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와 함께하는 일들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인 만큼 조금 더 공적인 일들에 많이 집중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역사를 이제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영화 국제시장이 굉장히 인기인데 네.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살기 어려웠는데 네. 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1945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될 그때부터 사실 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조를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원조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0년에 그 원조를 받는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OECD에. 거기로부터 저희가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약 55년간 원조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저희가 받았던 원조가 한 140억 불 정도로 지금으로 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탈피를 해서 네, 네. 이제 주는 나라로 그렇죠. 등재된 네. 건 언젠가요? 이제 주로 나라를 된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원조를 주기 시작한 것은 꼭 뭐 선진국 돼서부터 준 건 아니고요. 네. 개도국으로서 원조를 받고 있던 1960년도에도 사실 개도국의 여러 사람들 불러서 저희가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조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역사가 꽤 오랫동안 있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조를 정확하게 주는 나라로만 탈바꿈한 것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원조를 네. 주는 나라로서의 저희의 어떤 위치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 10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 동안 네.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해서 네, 이제 주는 네. 나라로 당당하게 네, 리스트에 그렇습니다. 올리게 된 네, 거네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도약하기까지 어떻게 그 받은 원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채빈국이라고 하는 데서 선진국이 된 나라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유일하다. 좀 생각해보시 국제시장에도 나왔지만 사실 1945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사실 근대사에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2010년까지 갈 때까지 왜 한국만이 그렇게 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원조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냐 하는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부터 지원을 무엇보다도 가장 잘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 우리가 꼭 이때는 지금 이 사업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포커스를 했죠. 그러니까 집중을 잘했군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든지, 예. 포스코를 만든다든지, 카이스트를 수립한다든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오너십을 가지고 잘했던 거, 그게 네.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인 재원들이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정부의 어떤 리더십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도가 아주 좋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또 우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박자가 잘 맞았네요. 그렇죠. 이끄는 네. 사람과 네. 또 열심히 달리는 맞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네. 근명성실함이 네. 잘 어우러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모든 나라에게 다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를 선정을 네. 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ODA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그 규모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4번째로 전 세계에서 ODA를 주는 나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네. 규모는 지금 한 17위, 18위 정도에 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ODA가 규모가 아직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6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또는 경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ODA를 했을 때 금방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나라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26개 나라를 네. 선정을 했고요. 네. 주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ODA가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6개의 나라. 네. 어떤 기준을 그래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네, 선정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원조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건 지켜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원조도 그 나라가 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유엔에서도 이 개발 협력 업무가 평화와 관련된 안보리 업무만큼 중요한 업무로 되고 있다 한 네. 것처럼 국제사회가 그러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야만 제대로 된 원조다라고 하는 규범을 이미 다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규범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규범을 지킴으로써 선진국으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뭐랄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되게 많은 규범들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원조를 하는 나라들의 모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은 어느 정도 규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비슷한 면도 있겠네요. 네, 꼭 비슷하다 하는 건 예. 없지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특화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 경험이라는 게 인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농업 같은 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화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많이 전수하고 네. 그런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분야의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청년들 역시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이나 인턴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 파견돼서 지금 실제로 좀 일하고 있는 인력들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월스 프렌즈 코리아 라고 WFK라고 하는 브랜드로 네. 매년 4,000명의 봉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코이카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4,000명이 매년 나가서 이제 4,000명 중에 한 절반가량 2,000명은 2년 단위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소규모의 NGO 봉사단도 네.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 아주 생기발랄한 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이 지난 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저희가 네. 저기 뭐라 기회를. 그럴까요? 2012년 7월 요르단 정부는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사막 지역에 난민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리아 난민 12만 명을 수용한 자타리 캠프입니다. 2,500만 국민 중에 1,000만 명가량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그중에 25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피신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구호에 나서 숙소, 식량, 병원, 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숙소도 문제입니다. 유엔은 끝없이 밀려드는 난민들에게 대형 천막을 제공했다가 큰 불만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천막으로는 사막의 기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지급된 것이 컨테이너로 만든 집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각국의 시리아 난민 캠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집인데요. 실내가 넓고 더위와 추위에 강해서 천막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타리 캠프에는 지금까지 1,700채를 보급했는데 이 집을 받기 위해 난민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거는 천막을 지원하는데
그런 천막을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로 이렇게 바꾸어서 주면은 이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여기 그 에너지 전기가 부족해갖고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주거 환경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하우스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자타리 난민촌에서는 유니세프를 통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식량이나 집처럼 학교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기부금 지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 외국 교과서의 교실은 콩나물 시루 수준이죠.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한 수업은 4시면 끝납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교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도복 입은 아이들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가건물 한 동이 통째로 태권도 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국내 NGO와 함께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입니다. 불만과 불안에 사로잡힌 부모들도 아이들 문제만큼은 한시름 놓죠. 특히 어려서부터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던 여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이들이 방과후에 할 일이 없어갖고 자칫 그 비행 청소년으로 볼 가능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한테 뭔가 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취적인 청의 기운 그리고 온화한 양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지는 을미년 청량의 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원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2015년 첫 라이브 모파인 만큼 과연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된 분 바로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오영주 개발협력국장님이신데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모파 출연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새해 인사까지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오영주라고 합니다. 라이브 모파 첫 제가 게스트로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미인이신데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외교관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차 되셨고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제가 1988년, 그러니까 저희가 올림픽 할 때 외교부에 입부를 했기 때문에 26년 차.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좀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는 밖에 공간으로서는 UN 대표부, 요즘 오준 대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 UN 대표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 저희가 일본에서 영사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참사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유엔 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엔 과장 할 때는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님 선거 캠페인 이제 실무로서 일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좋은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요즘에는 외교부 여성들이 참 많다고 들었지만 그렇죠. 국장님께서 입부하실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여성으로서 힘든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이 세상이 바뀐 만큼 여성 외교경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으로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으로서 강점은 이제 외교관이라는 어떤 직업 업무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과의 합의 도출에 여성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나. 남의 의견에 잘 기울이고 또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합의를 도출하면서 뭔가 조화롭게 가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외교관이라는 게 그런 또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외교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여자 외교관을 4번째였는데요. 와, 정말 역사를 써가고 계시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낮은 만큼 조금만 일을 잘해도 잘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겸손한 발언까지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교부의 개발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상세하게 나눠볼 텐데 개발협력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아직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국제사회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193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좀 더 골고루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보다 좀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가져가자는 이런 어떤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가 네.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다 좀 못 사는 나라들, 좀 개도국 또 우리보다 좀 뒤처진 나라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또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엔에서 다루는 많은 이슈 중에 인권도 있고 안보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화의 부분과 함께 이 개발협력을 통한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 고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발협력은 그런 업무이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ODA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적 네. 원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그런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결국 좀 대의적인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네. 업무다 보니까 좀 일하시면서 뿌듯한 점도 많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개발협력과 관련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개발협력국장을 2년, 이제 2월이 되면 2년이 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심의관이라고 국장이 네. 되기 전에 하는 심의관 포스트에 1년 있었기 때문에 예. 총 3년을 개발협력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협력이라고 했을 때 흔히 NGO 단체들 많이 떠올리게 돼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네,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군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DA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를 또 새롭게 예.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1년씩 보내는 건데 이제 재학자는 안 되고 네.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애정자인 사람들 중에서 네. 1년에 한 450명을 뽑아서 ODA 현장에 또 보내는 트레이닝 네.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제도에 참여를 하려면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 프랑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코이카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 10회 정도. 자주 뽑는군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아주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코이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ODA 청년 인턴은 1년에 2번 네. 뽑고 있는데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개발협력국에서 재난 구호 업무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구호 활동을 해왔나요? 재난구호는 이제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하이티가 저희가 네. 구호대를 보낸 첫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나미 때도 보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일본 2013년, 네. 그리고 좀 최근에 유명해진 에볼라 보건 인력까지 네. 4차례 재난구호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구호대를 네. 한국 긴급구호대라고 부릅니다. 네. KDRT라고요. 네. 그 4차례 긴급구호대를 보낸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국제사회의 그러한 그 재난의 유형들이 꼭 긴급 구호대가 아니라도 난민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네. 인도적 지원도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활동하는 무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I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한 그렇죠. 1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긴급구대 네. 활동 활발해지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소식이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 인력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 역시 이 재난구호 업무 차원에서 파견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긴급 구호대 형식으로 네.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것이 이번엔 질병이잖아요. 예전 네. 같은 경우에 정말 재난.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국제사회의 재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다. 네. 천년 재난이 대부분 자연 재난이 대부분인데 예. 뭐 시리아의 난민 이슈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라크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서 많은 난민이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재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감염병에 관한 재난은 사실 처음입니다. 예. 도와주러 가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가서 또 본인도 감염이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기 때문에 네. 초기에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에볼라에 대해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 경험은 앞으로 한국이 그 재난의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염병이만큼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있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에볼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 수는 네.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네. 형식인데요. 2만 명 정도 감염자가 있었고요. 네. 한 8천 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아유. 그중에 이제 우리가 파견이 되어 있는 시에라레온이 네. 한 1만 명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사 수는 제일 많은데 네. 또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금까지 한 2,8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비율로는 사망자 수가 감염자에 네. 비해서 적은 네, 적은 편이다.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 보건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개 네. 국가가 얼마만큼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게 국가 단위로는 한 10개 국가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처럼 이제 국가 단위로 파견하자. 네. 제가 나는 10개 정도고 그 외에 이제 NGO들 통해서 개별적으로 가 있는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파견을 한 건가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크게 파견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네. 라이베리아에서 파견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예. 우리가 간 곳은 시에라레온, 네. 기니는 이제 프랑스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한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대부분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 있는 나라들이 네. 또 가서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럼 나라별로 어떤 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네.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네. 정해놓은 어떤 규범이 있나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에볼라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대응하는 것들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막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이루어졌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열심히 하니까 미국 쪽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이 하는 세팅에 맞는 나라들, 미국이 주로 거기 에볼라 치료소를 짓고 네. 그 운영을 하는 방식에 많은 나라들이 갔는데 그게 네. 대규모로 파견하는 국가들이 많이 갔습니다. 독일. 예. 독일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방식에는 좀 지원대가 규모가 컸어야 됩니다. 네. 근데 시에라리온은 영국이 주도하는데 영국이 주도하는 데는 좀 여러 조금 보낸 나라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이루는 방식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라리온을 선택했던 이유가 네. 우리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이제 일진에 10명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시에라리온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시에라리온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국제적으로 어떤 규범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원조를 주는 나라 입장에서 가장 그렇죠. 효율이 높고 필요하다고 네. 생각되는 곳에 파견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렇겠습니다. 네. 네, 이런 인력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 역시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요번에 1,260만 불 네.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지금 그 에볼라를 위해서 이제 에볼라 특별 지원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그 지원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네. 또 다녀오셨죠.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인사법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유엔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에볼라 파견을 위해서 가 있는 보건 의료대가 가 있는 지역에 네. 이건 프리타운이라고 저희 그 시에라리온 수도 근처거든요. 거기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소에도 네. 저희가 운영 경비를 좀 냈고 최근에 이제 쿠바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예. 쿠바 의료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호복이 좀 모자란다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1,260만 불을 지원했고 굉장히 우리가 지원한 규모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규모를 지원했다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일진을 파견을 하고 네. 얼마 전 며칠 전에 이진을 파견을 했는데 파견지가 시에라리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규모가 일진이 10명이라고 하셨죠. 네. 이진도 10명, 네. 삼진까지 30명 규모입니다. 총 30명. 네.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가서 하고 네.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네, 이미 이제 일진은 가 있고 일진은 10월 24일이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24일이면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진은 지금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진과 삼진이 다 끝나는 시점은 3월 중순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4주간씩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를 영국에서 훈련받고 네. 현장에 들어가서 한 5일 정도의 현지 적응 기간을 가지고 네. 4주 동안 오퍼레이션을 하고 돌아와서 21일 동안 격리 관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여하신 분들은 예. 총 7주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삼진까지 보내기 때문에 네. 3월 21일 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진과 이진의 활동 기간이 현지에서 한 일주일